안녕하세요. 사람마다 누군가는 발가락이 예쁘지 않게 생겼거나 누군가는 목이 너무 두껍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 주변에는 뒤통수가 너무 납작해서 머리를 묶으면 안 예쁘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들 몸에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단점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가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늘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종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시선을 받기도 하는데요. 어릴 때는 친구들에게 놀림까지 당할 수 있으니 더욱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귓불에 아주 큰 점이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머리를 넘기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라서 어릴 땐 정말 싫어했어요. 학교에 들어가니 특히나 남자애들이 이 점만 보면 그렇게 놀려댔거든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리고 다니게 되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라고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홀로 저를 낳아서 키우셨는데,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 있어서 살고 있던 집을 작은 곳으로 바꾸고 그 돈을 보태서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몸으로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식당 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도 저에게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죠. 다행히 식당은 장사가 꾸준히 되는 편이라서 그래도 밥을 굶을 정도로 어렵게 살지는 않았어요. 우리 집이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삼시세끼 밥 굶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일찍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서 얻은 것이었지만 덕분에 저는 밤마다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잠들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귀의 점이 아버지와 똑같다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끔 사진 속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서 귀에 좀 더 같이 보여주고는 하셨는데 그러고 나면 한참을 거울 속으로 제 점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얼굴도 한 번 못 본 아버지이지만 왠지 거울 속으로 그 점과 함께 보고 있으면 진짜 만나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점은 아버지와 저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의 끈이기도 했죠. 그런데 주변의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자랑스럽기만 했던 제 점은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그 나이의 아이들은 원래 조금이라도 특이한 점이 있으면 놀리고는 하잖아요. 동네에서 나가 놀기 시작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귀의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짓궂은 남자애들이 저를 놀려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는 귀에다가 새가 똥 싼 거야? 수연이는 새가 귀에다가 응가했대요. 아니라고, 이건 점이야. 아, 응가 냄새, 가까이 오지 마. 아, 응가 냄새 나. 아니야, 응가 아니라고. 이거 점이라고. 다들 어릴 때 남자애들이 어떤지 잘 아실 거예요. 괜히 여자애들이랑 같이 놀고 싶고 장난을 주체할 수 없다 보니 상대가 속상하건 신경도 쓰지 않고 선을 넘을 때가 있죠. 어릴 때는 여리고 눈물이 많던 저는 그런 놀림 앞에서 맞받아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는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머니가 일을 하는 사이 식당 앞에서 몇몇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못된 남자애들이 와서는 제 귀의 점을 가지고 다시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도 분해서 소리만 지르다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오더니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아이들을 혼내주기 시작했어요. 꽤 덩치도 크고 듬직한 남자였는데 한 번만 더 놀리면 자기가 다 혼내주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고요. 보니깐 저희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았어요. 덩치도 크고 형인 것 같은 아이가 마구 무섭게 소리를 치니까 아이들은 금세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눈치를 슬슬 보는데
그 오빠가 앞으로 뛰어나갈 듯한 신용을 하면서 잡으러 간다고 소리치니 걸음아 나 살려라 하듯이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괜찮아. 앞으로 쟤네가 또 놀리면 말해. 내가 혼내줄게. 고맙습니다. 어머 수연아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넘어졌어? 어디 다쳤어? 그때 마침 식당에서 우리 딸이 잘 놀고 있나 보려고 잠깐 나온 어머니는 제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까 애들이 또 내 귀에 점 보고 새 응가라고 놀렸어. 근데 여기 오빠가 애들한테 막 화내면서 혼내줬어. 어머, 그랬어? 아유, 고마워라. 이 동네 살아? 밥은 먹었고? 아니면 아줌마가 부침개 만들어줄 테니까 그거 먹을래? 우리 딸 도와줬는데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아니에요. 저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찾으셔서 금방 가봐야 해요. 그 오빠는 그렇게 엄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저에게는 손을 흔들어 보이더니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살던 다세대 주택의 같은 층으로 새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아침에 어머니가 이삿짐 사이에서 어린애 책상이랑 책들을 봤다고 했는데 그게 그 오빠의 것이었나 봐요. 그때 제가 한 5살쯤이었고 그 오빠는 거의 10살, 11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맨날 동네에 나와서 노는 꼬마였고 그 친구는 학교에 가다 보니 그 후로 딱히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가끔 엄마가 반찬도 나눠주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어릴 때 기억이라 흐릿하긴 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이사를 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동네에서 쭉 살다가 중학생쯤 어머니와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운영하던 식당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그곳 건물을 관리하는 분이 자기 딸아이 가게를 차려주겠다며 나가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차피 그 동네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집을 곧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냥 어머니가 예전에 살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워낙 손맛이 좋은 어머니 솜씨로 가게를 차리니 여기서도 장사는 나쁘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근처 다른 식당에 텃세가 좀 있어서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원래 그 동네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고 나니 다들 마음을 열고 은근히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근히 챙겨주던 이웃 중에는 횟집을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이사와서 자기들도 처음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엄청나게 잘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혼자 아이 키우면서 외롭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으셨을 어머니였기에 그분들의 위로와 보살핌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종종 가게를 마감하고 나면 서로의 매장에 모여서 음식을 해먹으면서 어른들은 술 한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럴 때면 저는 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하는 척하면서 몰래 만화책을 읽었어요. 그 집 형제들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둘 다 남자애들이라 저랑 큰 공통점이 없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랑 동갑인 첫째가 은근슬쩍 다가오더니 무슨 만화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 사춘기 소녀답게 한창 순정 만화에 빠져있던 터라 대충 내용을 이야기해주니 은근히 관심을 가지는 것 같길래 보라고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취향에 맞았던 건지 며칠 후에 다음 편은 혹시 어떻게 되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종종 만화책을 빌려주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운동하는 남자이라길래 뭔가 무섭고 무뚝뚝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 애는 운동을 잘해서 학교에서도 꽤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라고 했어요. 저랑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큰 대회에서 상도 몇 번이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옆집 남자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의외였어요. 남동생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던데 묘하게 형에게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형이 운동 쪽으로 유망주라는 소리를 들으며 부모님은 물론 학교와 동네에서도 유명하다 보니 은근히 경쟁심이 있는 것 같았죠.
어릴 때는 형제나 자매 중 누군가가 너무 특출나도 시샘을 할 수 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성장을 하면 할수록 동생의 시기와 질투, 경쟁심이 커져서 그런지 형제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언젠가부터는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면 무시하기 일쑤더라고요. 첫째는 운동을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다른 지역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했어요. 우리 집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는 거 아니냐며 그 집 부모님들이 들떠하시던 모습이 생각나요. 공부도 운동이나 특기도 특별할 게 없던 저는 졸업 후 어머니의 식당에서 일했어요.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거든요. 밥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서 든든하게 밥을 먹고 힘차게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지친 저녁을 먹으면서 그날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과 즐거운 식사 자리이기도 하고, 집에서는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끼니를 채울 수 있는 혼밥이 될 수도 있죠. 배고픔을 채워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힘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그리운 맛으로 감동과 눈물을 주기도 하다 보니 식당에서 일하면서 밥이라는 게 저마다 이렇게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운동으로 장학금까지 받아 대학에 갔던 첫째 형은 방학이면 집에 오고는 했어요. 종종 방학에 오는 그 친구로부터 대학 생활은 이런 거구나 이야기를 듣고 근처 바다에 나가거나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직 방학도 아닌데 그 애가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지나가는 길 그의 방에 불이 켜진 것만 보일 뿐 만나볼 수 없었죠. 그리고 한두 달쯤 지났을 때 옆집으로 가보니 횟집에서 그 애가 앞치마를 하고 있었어요. 뭐야? 언제 왔어? 여기서 뭐해? 어, 아니요. 얼마 전에 왔어. 아직 방학 아니지 않아? 어, 아자, 그게. 알고 보니 그 애는 대회 준비를 하던 중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겪었어요.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앞으로 운동을 다시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생활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한동안 다리를 절뚝거릴 수도 있고 경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게 계속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앞으로 영원히 한쪽 다리를 절면서 다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평생 운동만 생각했어. 그게 내가 가장 잘하는 거였고 주변에서도 다들 잘한다고 하니까 다른 건 생각해보지 못했어. 내가 이걸로 밥 굶을 걱정은 없겠구나 싶어서 공부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럴 거면 미리 공부라도 좀 해둘 걸 그랬다. 장학금도 취소되어서 학교도 자퇴했더니 이제 진짜 남은 게 없네.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 네가 그동안 공부를 어지간히 안 하기는 했지. 근데 아직 괜찮지 않을까? 나 봐. 졸업하고 뭐 딱히 할 것도 없이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래도 너는 대학도 가봤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할지는 더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까? 그렇지만 동생은 명문대 합격해서 앞으로 뭐 할지도 확실한데. 그게 뭐가 중요해. 걔한테는 걔 자기 삶이 있는 거잖아. 남들과 비교하면 끝도 없지. 그랬으면 나는 벌써 다른 여자애들이랑 비교해서 식당에서 아줌마 소리 듣고 일하는 거 창피해서 아무것도 못했을걸?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고맙다. 너랑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하네. 미안. 그동안 너 피해 다녀서. 야, 뭐가 미안하냐? 사람이 힘든 일 있으면 숨고 싶을 때도 있는 거지. 그래도 나한테 더 일찍 말해줬으면 좋았을 거야.
이제 나랑 친구도 안 하려나 서운했거든. 아, 그러고 보니 너 병원에 병문안도 못 갔네. 병문안은 무슨, 왔어도 나 누워있는 것만 봤을 텐데. 바닷가에 앉아 맥주 한 캔을 기울이면서 저희는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털어냈어요. 동갑이라 그런지 이야기하는 게 편하고 바닷가가 주는 낭만 때문인지 맥주의 힘을 빌려서인지 그동안 서로에게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유명 대학에 입학한 후 과에서도 수석을 맡아가며 나날이 성공의 길을 향하는 동생은 고향에 올 때마다 대놓고 자기 형을 무시하고는 했어요. 형은 그래서 이제 그냥 서빙이나 하는 거야? 다리가 그래서 서빙은 제대로 할 수 있고, 아휴, 그러게 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얌전히 공부나 했으면 좋았잖아. 형 운동한다고 그래도 부모님이 옷이며 신발이며 돈 꽤 들었는데, 그래도 군대는 안 가서 좋겠다. 부모님이 언제까지고 이 식당 운영하실 수도 없을 텐데. 집에다가 부담 주지 말고 형 살 길은 좀 알아서 찾아봐. 워낙 마음이 착한 애라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속상해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옆에 있는 저까지 한심하게 쳐다보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의 집 자식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항상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옆집에 살고 가게도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는 저희는 서로 마음이 가까워지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연애라는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지만 왠지 우리 둘은 결혼이 어울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가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둘 다 취미생활도 딱히 없고 어디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것도 없어서 그동안 모아둔 돈도 꽤 됐어요. 그리고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살림집 모두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있었기에 그냥 저희 수중에 있는 돈으로 충분하겠다 싶었죠. 부모님들은 그래도 외동딸이랑 집안의 첫째 아들이 결혼하는 건데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냐고 하셨지만 거절했어요. 이제 성인이고 저희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오직 두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가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식당을 차렸어요. 그냥 둘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작은 가게를 찾았고 그렇게 동네 꼬맹이 둘이 어느새 자라서 이제는 여보, 남편 부부가 되었죠. 힘들 때면 늘 서로 믿고 의지하던 사이였기에 결혼 생활도 어렵지 않았어요. 서로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힘이 필요할 때는 다독여주면서 그렇게 헤쳐나갔죠.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했고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지 자신의 분야에서 대단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는 아예 연락하지 않으며 지냈는데 가끔 명절에 얼굴을 비추러 내려가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서로 무시하고 지내면 좋을 텐데 그건 또 아닌지 볼 때마다 꼭 저희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무시하는 말들을 하고는 했어요. 두 사람 식당 매출이 그걸로 돼? 나중에 아이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 돈으로 요즘은 집도 못 사는데 앞으로 뭐 준비하는 건 있고? 아유, 다리 다쳐서 대학 그만둘 때부터 뭐 딱히 미래가 없지 뭐. 그냥 고졸이니까. 그리고 몇 년 후 동생은 유명한 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를 한다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도 저희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상견례 자리에서 만날 때부터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윗사람이고 그냥 나이만 따져도 형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가 있나 싶은 정도였어요. 저희 부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대화 중에 말 한마디라도 할 때마다 얼마나 비아냥거리면서 무시하는지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런 상태는 결혼한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서방님이 일 때문에 저희가 식당을 하는 곳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동서도 같은 동네 치과에 취직하게 되었거든요. 듣기로는 치과를 차린 건 아니고 원장님도 아니고
막내 선생님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한다는 것 같았어요. 엄청 유명한 곳이라서 다른 동네에서도 방문하고 규모도 크고 손님도 늘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산다고는 하지만 하는 일도 둘 다 완전히 다르고, 동선에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저희는 근처에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기에 딱히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저희 식당은 그냥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면서 그냥 제 가족끼리 밥 먹고 살 정도였어요. 딸아이 하나까지 총 3식구인데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정도면 괜찮지 않나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였죠. 저랑 남편 둘 다 돈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떼돈을 쓸어 모으는 게 아니라고 해도 만족스럽게 지낼 정도였죠. 처음 우리가 식당을 차렸을 때 마음처럼 소박하게 꾸준히 사람들이 든든하게 먹는 즐거움으로 가게를 운영해 나갔어요. 그동안은 식당에 오는 분들에게만 음식을 드리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만 배달해 드렸어요. 저희 두 사람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배달한다고 크게 인력을 쓸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근처에 새로운 상가랑 아파트들이 생겨나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혹시 배달은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가게에서 배달시켜 먹은 분들이 인터넷에 소개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걸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찌개 맛집인데 반찬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양도 푸짐하고 먹을 맛이 난다고 너도 나도 좋은 내용을 남겨주었죠. 사실 제가 손도 큰 편이고 남편도 우리가 남겨서 뭐하냐고 그냥 손님들 푸짐하게 드시게 넉넉히 나가자고 해서 매번 손님들에게는 반찬도 무려 9가지나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 당일에 만든 신선한 반찬들이고 재료도 직접 근처 시장에 가서 사오는 거라 그때마다 제철 반찬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죠.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맞는지 많은 분이 그 뜻을 알아주시더라고요. 하도 배달 요청이 늘어나서 그래, 우리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거기에 응답을 해드리자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릇과 기기도 새로 사고 오토바이도 하나 구입했죠. 매장으로 바로 전화를 해서 배달하는 일이 많았던 때라서 가게 앞에만 알림을 붙여두었어요. 배달 가능이라고 종이를 붙이자마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대로 된 포장 그릇까지 준비되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반응은 이전보다 더 뜨거웠어요. 여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이 동네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 맛집. 항상 제철 재료로 반찬을 해주셔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계절을 느낄 수 있어요. 반찬량이 너무 푸짐해서 한 번 시키면 통에 담아두고 2끼, 3끼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후기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근처의 회사나 학원, 병원 등 단체 주문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일손이 부족해서 주방에도 일하는 분이랑 배달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고 오토바이도 한 대 더 구매했어요. 바쁜 점심시간에 배달 일을 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니까 확실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이 저희 가게가 푸짐하고 양도 좋다고 앞다퉈 좋은 후기를 올려주고 입소문을 내주신 덕분에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치과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동서가 일하는 그 치과더라고요. 없이 살고 가난한 저희 부부를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는 동서를 생각해서 가까이에 있어도 그 치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나 마주치면 괜히 저 때문에 불편해할까봐 근처도 잘 지나다니지 않았죠. 동서가 일하는 치과라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주문이 너무 밀려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최대한 미루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다른 배달도 들어오는 상황에 계속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가족인 동서가 일하는 곳이라서 일부러 반찬도 더 넉넉하게 챙기고 서비스로 오징어 볶음이랑 제육볶음도 넣었어요.
그렇게 야무지게 챙겨서 최대한 제가 배달하는 걸 눈치 못 채게 후딱 다녀야겠다고 하고 달려갔죠. 그렇게 치과로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동서와 마주쳐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하려고 손을 들렸는데 늘 보던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누가 아직 점심시간 남았는데 식사 시켰어요? 그리고 저런 분들은 환자분들이랑 안 마주치게 뒤쪽 입구 알려주라니까. 다음부터 조심해주세요. 아주머니, 저의 식사는 저기 안쪽 휴게실에서 해요. 거기다 음식 놔주시면 돼요. 일할 때 입는 남편의 낡은 트레이닝복에 토시까지 하고 소조 글씨가 쓰여있는 앞치마에 머리를 질끈 묶은 사람을 형님이라고 소개하기에는 창피했겠죠. 원래도 남들 눈을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했어요. 기분은 좀 꿀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일은 해야 하니까 동서가 알려준 안쪽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가지고 온 음식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는 그 위에 올려져 있던 돈을 챙겨서 영수증을 남겨두고 나가려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얼른 나갈게요. 우리 점심 배달 해주신 분이군요. 아유,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저는 이 치과 원장이에요. 손님들이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길래 궁금해서 시켜보자고 제가 직원들을 설득했어요. 이야, 역시 괜히 입소문이 난 게 아니네요. 벌써 냄새부터 끝내주는데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만. 이곳 원장님이라는 분과 마주쳐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척이나 상냥하고 자상한 분이었어요. 덕분에 꿀꿀했던 기분이 좋아져서 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저를 붙잡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릴 때 보문동에 살지 않았어요? 네? 그걸 어떻게? 갑자기 저를 붙잡고 제가 살던 동네를 물어보는데 순간 겁을 먹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 동네까지 알고 있으니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죠. 큰 치과 원장이고 뭐고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빨리 자리에서 벗어나야겠다 하는데 그분이 다시 한번 저를 붙잡더니 어머니 성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저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누구세요? 맞죠? 어릴 때 보문동 그 다세대 주택에서 그 3층 어머니는 식당 운영하시고 네, 맞아요. 본인 이름이 수연이 맞죠? 그분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더니 껴안으면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저를 껴안아서 너무 놀라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가족이라도 만난 것처럼 엉엉 우는 모습에 더 놀랐어요. 무슨 다 큰 성인 남자가 이렇게 오나 싶을 정도로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었는데 그분도 정신이 들었던 건지 미안하다면서 잠시 이야기 좀 나누자며 자리에 앉자고 했어요. 정말 기억 안 나요? 어릴 때 같은 층에 살았었는데. 저랑 같은 층이에요? 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얼굴도 변해서 알아보기 힘들죠. 수연이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꼬맹이였는데 막 친구들한테 놀림당해서 길에서 울고 있고 그래서 내가 구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젠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나도 완전 아저씨가 됐는데 그래서 알아보기 힘든가 보다. 하긴 그때 네가 워낙 어렸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사한 날 처음으로 만난 친구였는데 아쉽네. 잠깐만. 아니, 혹시 그 예전에 저랑 같은 층에 살던 오빠?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그랬었죠. 미안해요. 제가 그때 너무 어려서 사실 얼굴이나 이름이나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떤 오빠가 제가 막 친구들한테 놀림당할 때 와서 뭐라고 혼내주고 가끔 우리 집에서 밥도 먹고 그랬던 것만 기억나네요. 괜찮아. 나도 깜빡하면 너 못 알아볼 뻔했어. 그때랑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 아이, 다행이네. 귀에 점을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어릴 때는 이 점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였는데 이게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네요. 이 점 때문에 알아봤더니. 맞네. 어릴 때는 너 그 점 때문에 놀림 당했다고 맨날 울고 그랬는데 이렇게 너를 알아보게 해줬으니 고마워야겠다. 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셔? 잘 지내셔? 어디 아프신 데는 없고? 근데 어머니도 이 동네 살고 계신 거야? 나 정말 너희 어머니에게 꼭 고맙다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숨 좀 돌리고 질문해요. 너무 많이 물어봐서 나도 정신이 없네. 어머니는 고향에서 따로 살고 계세요. 크게 아프신 곳이 없기는 한데 이랑 잇몸이 안 좋아서 작년쯤부터는 음식을 제대로 못 씹으시더라고요. 병원 가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치과 가면 돈이 얼마냐고 하면서 안 가시더니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그런지 요즘은 깡 말랐어요. 계속 식당 하시다가 얼마 전에 정리하신다고 내놨는데 그거 처분되면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요. 어,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왜 고맙다고 하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어. 조만간 어머니 모시고 우리 치과 와. 내가 무료로 진료 다 봐줄게. 오랜 친구 좋다는 게 뭐겠니? 나 어머니한테 감사 인사 드려야 하니까 꼭 모시고 와. 알겠지? 저희는 마지막으로 조만간 또 보자는 반가운 인사를 나누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으로 돌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주니 어떻게 그런 인연이 있냐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바로 어머니에게도 전했어요. 엄마는 이야기를 듣더니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만나냐고 옆집 꼬마애가 치과 원장이 됐냐면서 놀라워하셨어요. 그분이 엄마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 이번 주말에 모시러 갈 테니 같이 검진도 받을 겸 인사하러 가자고 했죠. 엄마는 부담스럽게 뭘 굳이 찾아가냐면서 거절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일부러 오라고 해주셨는데 가보자고 우겼어요. 그리고 일부러 가장 손님이 없는 시간을 물어보고 방문했어요. 원장님은 저희 어머니를 보더니 어쩜 이렇게 그대로냐면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문 앞까지 달려와서 저희 어머니 두 손을 잡으면서 잘 오셨다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다고 또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원장님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본 동서가 못마땅한 티를 내더라고요. 그제야 동서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어머니까지 모시고 온 뒤라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진료를 보시더니 그동안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냐고 하시면서 치료비도 받지 않을 테니 신경치료랑 임플란트까지 다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온 김에 오늘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치료도 받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치료를 시작하니 옆에서 동서가 기분 나쁜 티를 계속 내더라고요. 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니, 제가 일하는 곳에서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형님? 그리고 뻔히 제가 일하는 곳인 거 알면 옷이라도 좀 깔끔하게 입고 오시든지 아니면 가방이라도 브랜드 제품으로 들고 오시든지. 집에 명품 가방 하나 없어요? 누가 저희 집안 식구인 거 알기라도 하면. 알기라도 하면요. 형님분인 거 누가 알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가 달라지나요? 비싼 옷이 아니라서? 명품 백을 들고 오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아는 척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걸 따지는 분이었군요. 어머, 원장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요. 형님분에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혹시 이제까지 환자분들 올 때도 그런 거로 마음대로 속단하고 평가하고 그랬나요? 이전에 몇 번 선생님 불편하다는 환자분들이 있으셔서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적응 중이라 그런 거라고 그렇게 편들어 드렸는데 원래는 이런 분이었군요. 죄송하지만 이만 짐 싸서 퇴근해도 될 것 같네요. 우리 치과는 환자분들을 마음대로 대하는 곳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병원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원장님,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원장님, 원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원장님. 간호사님, 여기 선생님 퇴근하시게 안내 좀 해주세요. 원장님은 동서에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저희 어머니의 치료를 마무리해 주었죠. 저는 옆에서 괜히 제 잘못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하지만 감히 제가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저 조용히 있었죠. 치료가 다 끝난 다음 저희는 근처 찻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대체 원장님이 뭐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막 돌아가신 후 이사를 한 거였어요. 오랫동안 아프면서 돌아가셔서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저에게도 무척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돈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심적으로도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중이었죠. 제가 아들이라 원래 무뚝뚝하다 보니 아버지에게 이렇다 할 위로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역시도 상남자 타입이다 보니 그냥 제 어깨 한번 툭툭 두드리고 그게 다였죠. 돈 벌려고 배를 타시는 바람에 집에 없는 날이 더 많았어요. 빈집에서 어른도 없이 혼자 일어나고 학교 가고 밥은 뭐 차려 먹을 줄 아는 것도 딱히 없어서 맨날 라면을 끓여 먹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부숴 먹거나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수연이 도와준 거 고맙다고 반찬을 가져다 주신 줄 알았는데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사 와서 아버지도 일 때문에 계속 나가 계시고 혼자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계속 식사를 챙겨주시더라고요. 반찬 떨어지지 않게 가져다 주시고 밥이랑 찌개도 거의 매일 가져다 주시고 학교 끝나면 식당에 와서 먹고 가라고 챙겨주셨어요. 쉬는 날에는 집에 와서 먹으라고 해주셔서 수연이 너랑도 밥 많이 먹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 아쉽네. 덕분에 아주머니랑 같은 건물 살았던 그때 정말 매일 맛있는 밥을 든든하게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주머니가 해주셨던 밥 정말 한 끼 한 끼 아니 반찬 한 젓가락조차도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게 맛있었던 식사를 그 이후에는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을 가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아주머니가 주셨던 애정과 관심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때 외롭고 마음도 많이 힘들어서 그대로 있었으면 잘 살아봐야겠다 용기를 못 냈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늘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언젠가 내가 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잘해준 분에게 꼭 보답을 해드려야겠다 마음먹었거든요. 아야, 난 그냥 내가 식당하니까 챙겨줬던 거야. 그리고 나도 남편 잃고 혼자 지내다 보니 네 마음이 이해가 갔었지. 어린애가 어머니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하는 게 우리 딸이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떠나보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 사진을 붙잡고 자고는 했는데 10년 가까이 같이 살다가 어머니 떠나보낸 네 속은 오죽하겠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냥 애틋하고 안타깝고 그냥 우리 애 밥하면서 양 조금 더 한 건데 네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오히려 내가 더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더 고맙다. 저는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같은 건물에 사는 3년 가까이 그렇게 밥을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없이 매일 혼자 지내는 어린애가 안타까워서 챙겨주셨던 건데 원장님은 어린 날 그 덕분에 큰 위안을 얻었나 봐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고맙다는 말을 수십 번을 주고받았어요. 그런 두 분을 보고 있으니 인연이란 게 어떻게 이렇게 닿았나 싶기도 하고 돌고 돌아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서로가 잘 살고 지내고 있음을 알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 괜히 제가 눈시울이 다 붉어졌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가게를 정리하고 우리 동네로 오셨고 꾸준히 치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너무 잘 치료를 해주신 덕분에 이제는 음식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심지어 고기도 거뜬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무려 두 가지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원장님이 어머니가 치료를 다 잘 마무리해서 드리는 선물이라며 유럽의 6개 나라를 둘러보고 올 수 있는 패키지를 선물하셨더라고요. 예전에 저에겐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셨잖아요. 제가 돈 벌면서 여행도 다니고 학회도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들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아주머니가 어릴 때 해주셨던 음식들만큼 맛있는 건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꽤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때 저에게 맛있는 음식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요리는 못하니까 대신 여행을 통해서라도 맛있는 걸 드셔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치료도 다 끝났으니까 튼튼한 치아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재밌는 것도 잔뜩 구경하고 오세요. 정말 상상도 못한 선물이었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에게만 선물을 해주신 게 아니라 저랑 남편, 제 아이까지 온 가족이 다 같이 다녀올 수 있도록 예약을 해주셨더라고요. 해외여행에 익숙하지 않은 저희를 고려해서 개인 가이드까지 다 붙여주시고 가면 어떻게 놀러 다니면 좋을지 계획까지 다 짜줬더라고요. 우리 가족 모두 해외여행은 난생 처음이라서 너무나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기 전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선물은 가게로 찾아왔어요. 형님, 저희 가게로 동서가 같이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동서,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저 사실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사과? 네, 죄송해요, 형님.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는데. 동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니, 동서, 왜 이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제가 동서라서 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는데 너무 죄송해요. 아유, 왜 이렇게 울어? 난 괜찮으니까 일어나. 부디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 어릴 때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요. 주변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더 독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쁜 방법이었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먼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상처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못되고 나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렇게나 못나졌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창피해서 화가 났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찬찬히 제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참 못난 사람으로 자랐더라고요. 그동안 저 때문에 상처받은 적 많으셨죠? 죄송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과한다고 받아주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저 다시 잘해볼게요. 좋은 동서로 형님 잘 모셔볼게요. 동서는 정말 마음을 다해 저에게 사과했어요. 그래서 저도 서운했던 마음을 뒤로 하고
저희는 새로운 형님 동서 사이로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정말 그때의 약속처럼 동서는 이전과 다르게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는데요. 가끔 안부 연락도 하고 새로 일하게 된 직원들이랑 저희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와서 저희 형님이라고 자랑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변화하기 시작하니 저희 집안에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동서의 초대로 집에 갔더니 서방님까지 해서 저희 부부랑 식사 자리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형제들 사이에도 그동안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녹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머니랑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서방님과 동서 줄 선물도 하나씩 사올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앞으로 우리 가족 더욱 돈독해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